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동맹국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전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도 문제였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스쿨존을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10살 초등학생이 또 참변을 당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우리 안보 책임자들을 도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곤혹감 속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장을 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입니다.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국권 회복 활동을 펼치다 미국 땅에 묻힌 애국지사 황기환 선생의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으로 봉환된 황 지사의 유해는 잠시 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지난 주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줄지 않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남성 등 마약 피싱의 추가 공범들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총책을 추적하는 동시에 국내에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붙이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동맹국을 감청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유출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등 우리 정부 관계자도 도청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유출된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 문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 외교 관리들의 대화를 감청한 내용 2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대화입니다. 이 전 비서관이 정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한 뒤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출 문건은 모두 100여 쪽으로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가 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건은 지난달 게임 채팅 플랫폼에 처음 올라온 뒤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이 감청 대상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격전지 전황부터 서방의 무기 지원,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 계획까지 자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를 도청해 러시아군의 공격 시기와 특정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중동 문제, 그리고 북한 핵 관련 진행 상황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 가운데 일부는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 1급 기밀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습니다. 또 CIA가 작성한 보고서의 정보 출처가 전화나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 쓰이는 신호정보 보고로 명기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청 사실 공개로 미국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동맹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동맹국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자 미국 정부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해당 문건의 유효성과 동맹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종합적으로 규명을 한 뒤 수습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떠나 미 정보기관의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최신 전황과 미국의 작전 계획 등 기밀 정보가 많은 데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도감청 의혹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YTN 질의에 대한 답변 성명에서 소셜미디어에 유포되고 있는 문건 촬영본이 민감하고 극비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건 유출이 국가안보와 동맹, 파트너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계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방부와 소통하고 있고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문건이 일부 조작됐을 수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등에 제출되는 중앙정보국 CIA의 세계 정보 리뷰 보고서와 형식이 유사하고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내부 정보망에도 깊숙이 침투한 뚜렷한 정황 등이 담겨 있다는 판단입니다. That the U.S. government is treating this as if these were leaks. Leaks that were altered, as you pointed out, but which contained some genuine information.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동맹국과 관계가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유출된 기밀의 규모와 내용, 유출 경로, 파장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뒤 본격적인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돌발 악재가 터진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면서도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동맹국의 감청 의혹에 대통령실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 감청 의혹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어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윤 대통령도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 정도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미국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미국 국방부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번 일이 한미동맹을 흔들 정도의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인식이 뚜렷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일정 부분 외교적 조치는 할 수 있겠지만 국익이 손상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맹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건 불쾌하지만 정부의 정보 활동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우리도 90년대 미 해군 정보 분석관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을 통해 미국 기밀 정보를 받았고 지난 2011년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호텔방에 잠입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사례와 달리 이번 사안은 신호정보인 시긴트, 즉 도감청을 통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사퇴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김성한 전 안보실장을 대상으로 한 데다 정보 수집 장소도 미국 본토가 아닌 국내라는 점에서 동맹국으로서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은 들끓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청 대상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내부 보안 점검을 포함한 자체 대응 방안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식 일정 없이 10시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고 12시부터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감청 의혹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SNS에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 우리나라 최고의 인사들의 대화를 도감청해온 정황이 담겼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국내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장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논란 국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보름가량 남기고 미국 정보기관에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정황이 담긴 외신 보도가 나오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정확한 진상조사가 먼저라면서 국제 상황을 고려해 국익계에 부합하는 조치를 신중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가 규명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두고도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도 도감청 여부를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국정원장이 참석하는 정보위, 국방위 그리고 운영위에서 따지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다음 주쯤 정보위를 열어 관련 내용을 질의하되 국정원장이 나올 필요까지 있겠느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총선 오늘로 1년이 남았는데 선거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기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뒤 20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집중 토론을 통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를 300석 유지하는 3가지 안을 내놨는데 최소 30석은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제안을 놓고 여야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검사 공천 같은 괴담은 근거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파 차별도 없고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다시 맡길지 결정할 때 지지율은 강물 위의 물결 같은 것이라며 진정한 국민 뜻은 흐름에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존중하고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길을 성실하게 차곡차곡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도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고요?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정치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며 협치를 강조한 윤 원내대표의 인사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소통이 잘 된다며 양곡관리법 같은 현안들을 잘 상의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함께 만들자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그 길로만 간다면 결국은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우리 정치는 자칫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소통하면서 또 협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또 민생을 우선시하는 그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자는 말씀에. 이후 양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제2투표 진행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국회 운영위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첫 회동 분위기와는 달리 4월 임시국회 쟁점은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오는 13일 표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내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도 민주당은 내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해 오는 13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와 비슷한 36%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성인 남녀 2,50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3%포인트 내린 36.4%였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6%포인트 떨어진 61%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월 첫 주 올해 최고점을 찍은 뒤 최근 4주 연속 3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일본 관련 이슈는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국민의힘 내 설화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무겁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7%,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진 45.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홍은동에 있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체육관에 있던 이용객 77명과 직원 42명 등 119명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78살 여성 1명이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인원 320명과 장비 73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이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곧 시작된다고요?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60대 남성 피의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음주운전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의자는 토요일인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둔산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습니다. 피의자 차에 초등학생 4명이 치여 9살 배승아 양이 숨졌고 다른 3명이 다쳤습니다. 고인의 이름 공개는 유족 뜻에 따랐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한 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치료 뒤 집에 돌아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배양의 발인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번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요? 네, 경찰은 우선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를 알고도 운전하게 내버려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당시 CCTV 화면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철제 울타리가 없어진 경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단을 둘러놓았던 울타리가 2년 전부터 정비 사업으로 사라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건너편 쪽으로 보면은 가드레일 펜스가 다 쳐져 있어요. 원래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다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는 아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울타리가 제거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스쿨존을 걷던 어린이가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와 이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개월 전에도 네. 비슷한 사건으로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네. 당한 4명 가운데 10살 배승아 양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먼저 배승아
오빠죠. 배승아 양 예. 유족의 목소리 먼저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더 놀고 싶다고 한 15분 전쯤에 이제 더 놀면 안 되냐 뭐 그렇게 한번 통화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거의 하루 이틀 동안 몸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에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취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들한테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엄정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라고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고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네. 만취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좌회전하다가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고 예. 또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인도까지 돌진해서 어린이 4명을 충격하고 결국 1명을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도로랑 그 차도랑 인도 사이에 안전 펜스가 없잖아요. 이 펜스라도 있었으면은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1차 충격을 충분히 네. 완화시킬 수 있었겠죠. 네, 민식이법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펜스 같은 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예. 신호등 설치 의무화되어 있고 또 하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방호 울타리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관할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제 화단이 과거에는 설치되어 있었다. 그게 제거되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안전 펜스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네. 설치가 안 되면 네.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보통 의무 조항을 두고 있고 여기에 예. 대해서 위반 시 어떤 처벌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규정이 있기도 하지만 의무 규정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이러한 방호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는 했지만 네. 여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재 규정이 별도로 없으면 이번 사고 현장처럼 안전 펜스 같은 시설 없는 곳들이 좀 있겠네요. 네, 결국 이러한 부분은 비용도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고려해가지고 위반 시 어떤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 안 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네. 결국 이러한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얻겠지만 네. 나중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기에서 일부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상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계속 잇따르고 있잖아요. 네. 끊이지 가장 않고 있죠.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안전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민식이법도 만들어졌고요. 네. 처벌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와 거의 비등할 정도로 네.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입법 마련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도 보완 위해서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또 과속방지턱, 안전시설도 부족하지만 계속 확충되고는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비례해서 사고가 줄여야 되는데 예.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네, 지금 스쿨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에도 481건이 발생했네요. 네. 예. 민식이법이 2019년 9월 스쿨존 횡단보도 건너던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후로도 줄지 않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사고 건수가 줄여야 되는데 예. 하다못해 처벌은 강화되었고 안전시설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는데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처벌 강화만으로는 우리가 사고를 줄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네.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어떤 걸 보완해야 될까요? 사실 입법적으로 더 처벌하자라고 할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 예. 네. 처벌을 강화한 만큼 입법이 마련됐다면 예. 실제 처벌도 거기에 따라와야 됩니다. 예. 하지만 실제 처벌 자체가 예전보다는 높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예. 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실제 처벌례를 본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서 지금 한 시행되고 난 뒤 한 1년 3개월간 김남국 국회의원실에서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다면 실제 실형이 선고된 예는 3건 정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선고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 처벌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예. 이 운전자들이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유의해야 된다. 예.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의식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식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민식이법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형량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네. 속도도 너무 느리다. 이런 불만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강하다.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처벌이 그렇게 강해졌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1년 3개월 동안 실형 선고받은 건이 3건밖에 없었다라는 네. 부분은 실제 처벌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려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사고가 경각심을 안 가지니까 계속 또 일어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자, 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는데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속도 제한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는데 네. 이 사고가 토요일 오후에 났잖아요. 네네. 등교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사고가 났으니까 24시간 어떻게 보면은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지금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이러한 논리를 넘어서는 오히려 예.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 있겠죠. 예, 예. 지금과 같은 사고는 뭐 밤이든 낮이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네. 것이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밤, 뭐 새벽, 뭐 어린이가 뭐 지금 등하교 안 하는 시간에는 예, 예. 뭐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스쿨존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도 하지만 네. 음주운전 사고이기도 하잖아요. 네. 윤창호법 통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좀 강화됐는데 기준이 강화됐는데 네. 그 기준 따라서 처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하도록 법에는 무겁게 처벌하라고 마련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윤창호법 또한 이 처벌 자체, 실제 처벌을 본다면 예.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습니다. 과거는 사망 사건이라도 합의하면 집행유예, 합의 못하면 실형이 고작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래도 합의하더라도 실형 선고되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예. 하지만 실형 선고되는 데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망의 기본 유형이 2년에서 5년형에 불과합니다. 네. 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마련해놓고 네. 실제 처벌하는 대법원 양형 규칙에 따른다면 2년에서 5년에 불과하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양형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예. 입법, 그러니까 법은 엄하게 처벌하라고 만들어 놓고 예. 실제 처벌은 거기에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양형 기준 자체가 한계를 지우고 있는데 네. 이 양형 기준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도 그 청담동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났었고 음주운전자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안전 펜스도 없었고 또 그때 상황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때 상황은 이번 사건보다도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인도도 없었고 차 2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어린이를 충격하고 사망케 하고 또 그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예, 예. 그 건에 대해서 뭐 어린이 보호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을 통해서 뭐 일반 통행로로 만들고 인도도 설치하자라는 안건도 뭐 제시되기도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결국 예. 그와 같은 사고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네, 그 사고 이후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뭐 사후 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일방 도로로 만들고 그 여건을 좀 더 확충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도 설치하고 또 방울 울타리도 설치해서 그러한 2차 사고는 막으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식이법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이 참사. 일단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께서는 양형 기준도 높여야 될 것 같고 실제 여러 가지 실제로 법 적용할 때 특히 선고할 때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나눠준 신종 마약 피싱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에 공범 2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내 피의자 2명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중국에 있다는 공범 추가로 확인된 겁니까? 네,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로 지난 7일 붙잡힌 20대 한국인 남성 길모 씨가 중국에 있는 지인 지시로 음료를 제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는데 이미 범행 전 중국으로 출국한 20대 한국인 남성 이모 씨입니다.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가 중국에 머물며 이번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이들 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당국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면서 여권 무효화나 체포영장 발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이 씨 지시를 받아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 씨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개기를 통해 협박전화 발신지를 국내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역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중개기 운영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 씨에게 마약 음료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직접 건넨 아르바이트 일당 4명 가운데 20대 여성 1명도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했고 이번 시음행사 아르바이트 역시 조직원 권유로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여한 신종 마약 피싱 사건으로 보고 중국에 있는 공범들의 윗선이 있는지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네, 중국에서 범행에 가담한 인물 최소 2명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국내에서도 공범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길 씨는 중국에서 음료 공병과 판촉물 등을 들여온 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우유에 필로폰을 타는 방식으로 마약 음료 100병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길 씨는 이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했고 누군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특정 장소에 두고 간 것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길 씨에게 필로폰을 판 사람이 신종 마약 피싱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길 씨가 음료 100병에 자신이 산 필로폰을 전부 탔다고 말했고 자택 등에서 마약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보강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제외한 아르바이트 일당 4명 가운데 3명은 구인, 구직앱을 통해 시음행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거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게시한 인물 역시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학생들에게 건네진 음료는 모두 18병으로 지금까지 음료를 마신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학생과 부모 등 8명입니다.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이 압수한 음료는 36병에 불과한데 경찰은 나머지 음료수 40여 병은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버렸다는 아르바이트생 진술이 사실인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약 음료 제조 책임 길 씨와 중개기 운영자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른바 마약 피싱 같은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서울시 등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은 오늘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검찰과 경찰, 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 840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과 인터넷 유통, 밀수출입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땅을 밟았습니다. 황기환 지사의 유해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오늘 오전 9시 대한항공 KE08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황 지사 영접에는 이화영 선생의 후손인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 김구 선생의 후손인 김미 백범 김구재단 이사장, 윤봉길 의사의 후손인 윤주경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긴 했지만 최근 물가 흐름을 보면 동결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대 변수는 국제 유가가 될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지만 올해 들어선 확연하게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2%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섰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는 이제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작년 상반기 이제 크게 상승한 기저유가를 감안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갔던 한국은행으로선 한숨 돌리게 된 셈입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우려했던 자본 유출의 조짐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여전히 높긴 하지만 1달러에 1,400원을 넘어섰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물가 둔화까지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행 입장에선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에 노동시장 지표들이 특히 안정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금리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감산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세적으로 원유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석유류 가격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요금이 문제인데요. 만약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물가보단 경기를 가리킬 것으로 보입니다. 연 3.5%를 유지하다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달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00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3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 2014년 1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에 비해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례 보금자리론 실행 등의 영향으로 대환 대출이 늘어난 데다 한동안 부진했던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유치원 운영 시간도 아침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서 학부모의 부담금을 낮추고 1학급짜리 소규모 병설 유치원들은 통폐합해 적정 규모로 재편한 뒤 방학 중에도 온종일 돌봄과 급식, 통학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기관은 교육과정을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증과 응급, 분만, 소아 같은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포함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한시적으로 의대의 지역별, 진료과별 별도 정원 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연간 3,000명 남짓.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 일부 문 닫는 응급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미래 시점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현 시점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수 의료 인력이 병원에 남도록 보상 기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수 확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별도 정원 같은 한시적 조치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피과나 기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정해놓고 뽑는 겁니다. 지역별이나 진료과별로 의대 정원을 별도 배정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역에만 근무하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지역 의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 부족 문제라든지 중증 외상, 소아 중증 등 필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의사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지만 의사들은 기피과가 생기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의무만 부여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반박합니다. 다른 영역으로 갈 생각이 들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또 지원적인 부분들이 먼저 담보되는 것이 우선이지, 정원을 지금 마련해서 10년 후, 15년 후에 나올 의사들을 지금 고려한다, 이 부분은. 게다가 일자리를 강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 전형을 개선해서 외국처럼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2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의정협의는 지난 목요일 6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찬반 충돌 등 산적한 현안을 넘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큰 선생님이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출입구에 세워진 배너에 적힌 글입니다. 새내기 의사 14명이 남긴 감사 인사인데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소아청소년과 위기란 말이 쏟아지고 있지만 늘 어린이 곁을 지키고 돌보면서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배운 것을 나누는 일에도 힘쓰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 새내기 의사의 굳은 다짐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반창고로 붙인 작은 메모가 하나 눈에 띕니다. 이건 치료받는 아기의 보호자가 남긴 건데요. 위기 속에서도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새내기 의사와 아기 환자의 보호자는 모두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를 말했는데요. 저출생과 낮은 의료수가 문제 등으로 고사 위기를 겪으면서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92%가 넘었던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올해 25.5%까지 줄었습니다. 비수도권은 7%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지요. 이면택 회장은 지난 5년 동안 소아과 병원 662곳이 폐업했다고 말했는데요.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가 사실상 30년째 동결됐고 심지어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란 말도 남겼습니다. 저희는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고 잘 자라는 걸 보고 흐뭇해하는 걸 천직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온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입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어려운 현실에 아기 엄마가 남긴 메모는 의사들에게도 위안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은화 어린이병원장은 보호자의 메모에 감동과 큰 힘을 얻었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요. 또 의료진을 위한 응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새내기 의사들의 다짐이 든든하지만 최근 알려진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를 생각하면 현실이 막막하기도 하지요. 의료진이 아이들만 생각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소아과는 아주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 정책적인 지원이 못 따라가고 있어서 그런 소아 중증 환자가 특히 이렇게 떠도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기온 자체는 크게 올라서 비교적 따뜻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로 예년 기온은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겠고요. 바람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대개 건조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엔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으로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 비와 함께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1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9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한 바람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앞서 최민기 기자 전화 연결 도중에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포함해 동맹국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전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도 문제였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